네, 옥터디 기초인 기본생물 13장 감수 분열과 생식 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단원하고 거의 좀 유사한 느낌이 날 겁니다. 분열 방법에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대신 M기의 분열을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에서 두 번 한다. 자, 그때 어떤 점이 체세포 분열과 다른지 요 점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할게요. 1번 생식과 유전자 전달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생식은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성 생식은 다른 성이 없어도 혼자 생식이 가능한 걸 무성 생식이라고요. 자, 유성 생식은 두 양친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생식을 하는 걸 유성 생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간단하게 해봤고 다시 위에서부터 무성 생식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성 생식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자손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단세포 진핵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에 의해 가지고 무성적으로 그냥 생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체세포 자체도 그냥 내가 EN에서 EN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나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딸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단세포 생물은 그냥 분열을 하면 그게 내가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자, 무성적으로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모 같은 애들이 있겠죠. 자, 효모의 나중에 요 사이클은 우리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식생분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 말고도 이제 히드라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히드라 같은 애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미잘 아닌데 말미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자포동물이라는데 얘들이 어떻게 생식을 하냐면은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뭔가 뻑 하고 버드라고 하는 게 튀어나와요. 버드라는 돌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얘들이 톡 끊어지면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방법을 풀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성생식은 이런 출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가 아까 체세포 분열하듯이 둘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이분법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영양생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가 이분법. 자,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양생식은 뭐냐면은 자, 식물에서 그 생식에 참여하는 기관들 있죠. 꽃 같은 거. 자,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이나 성장에 필요한 기관을 영양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양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어떤 부위가 있냐면 뭐 뿌리, 잎, 줄기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영양 기관들에서 새롭게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를 영양생식이랍니다. 즉, 식물 있을 때 우리 꽃꽂이 이런 거 배웠죠. 아니면 접합 이런 거 어릴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 있다, 뿌리가 있고요. 그럼 이 나무 줄기를 탁 잘라가지고 흙에다가 다시 얘를 심습니다. 그럼 얘가 또 자라나죠. 줄기를 잘랐는데 얘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영양생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무성생식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고 유성생식 한번 봅시다. 자, 유성생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쪽에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고 여기서부터 서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섞이죠. 그러면서 아빠의 유전자도 아니고 엄마의 유전자도 아니고 반반씩 섞여 있는 새로운 자손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얘들이 이제 또 다른 나의 자녀가 생겼다. 그러면 자녀는 또 나와 다릅니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랑 내 형제 자매랑 생김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유전자가 있죠. 얘네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염색체 형태로 유전자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보는 방법을 핵형 분석법이랍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형 분석법의 분석 재료는 백혈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백혈구는 혈액 속에 있겠죠. PHA라는 물질을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HA는 뭐냐면은 백혈구의 유사 분열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말초 혈액에 있는 이런 백혈구 같은 림프구들은 G0기에 들어있죠. G0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중기에서 응축이 되어가지고 얘들을 관찰할 수 있다. 분열 중기에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 G0기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따라서 PHA를 처리하면은 이 백혈구의 유사 분열을 유도해가지고 염색체 관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염색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백혈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니은 밑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 배양 중인 세포에 콜리친을 처리한 다음에 20분간 다시 배양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친이 뭐 하는 거냐면요. 콜리친은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해냅니다. 참고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탁솔은 미세소관의
분해를 억제했어요. 자, 편입이나 암경 시험들은 요런 거 차이 쫙 바꿔가지고 보기로 잘 냅니다.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자, 어쨌든 이렇게 코리친이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추사도 미세소관의 일종이죠. 그래서 방추사의 형성을 막게 됩니다. 자, 참고로 통풍 때 콜히친이라고 하는 얘를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통풍에는요, 호중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면역세포의 하나입니다. 얘들이 요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물질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 결정 부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들을 없애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염증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이토카인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물질들을 방출하는데, 자, 이때 콜리친은 이 호중구 내부의 미세소관 기능을 억제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포가 있으면, 호중구 세포가 있으면은, 자, 미세소관에 의해 가지고, 자, 앞뒤의 극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성이 미세소관 억제제인 콜리친을 처리하게 되면은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요산으로 이동하는 능력을 주성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화학물질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학 주성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콜리친이 억제를 해준다. 어떻게? 미세소관의 형성을 억제해가지고. 그러면은 급성 통풍 발작이 일어날 때 얘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급성 통풍 시에 콜리친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다시 요거는 그냥 참고용이었고요. 디귿 봅시다. 원심분리를 해가지고 세포를 침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심분리라는 거는 앞에서 잠깐 말했죠. 모터를 달아가지고 얘들을 매달아가지고 엄청 빠르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거운 거, 밀도가 큰 거 이런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위에 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금 세포를 돌렸죠. 백혈구를 돌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세포들이 침전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피를 원심분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생기게 됩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세 개 층이 생기게 되는데, 맨 위에는 혈장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 플라즈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벼운 물질들,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 그 다음에 전해질들, 뭐 나트륨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양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런 영양물질들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버피코트라고 하는 얇은 층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층을 백혈구와 혈소판이 구성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혈소판은 제가 일종의 세포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포질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층에는 이제 적혈구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의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따가지고 따로 이제 헤마토크릿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헤마토크릿 그냥 이렇게 불러요. 이 용어도 편입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혈청이라는 거를 들어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원래 면역학에 나온 얘기인데 그냥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혈액을 원심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응고시키면서 천천히 그냥 피를 놔두면서 가라앉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 지금 급하게 가라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응고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층에는 이제 혈청, 시럼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얘들이 이제 응고를 하면서 가라앉아요. 응고를 하기 때문에 위에는 혈청, 아래에는 적혈구하고 피브린이 엉겨붙어가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자, 피브린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장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보면은 응고인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혈청 같은 경우에는 요 피브린 응고인자가 빠져 있어요. 가라앉았죠. 적혈구랑 떡지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지금 디귿 원심분리하고 세포를 이렇게 침전을 시킨 거예요. 침전을 시키고 아까 가운데 제가 버피코트라고 하는 층에 백혈구와 혈소판이 들어있다 이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버피코트를 분리를 합니다. 층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세포 고정을 시키는데, 자, 세포 고정 시키기 전에 만약에 이제 얘만 싹 뜨기가 어렵거든요. 살짝 밑에 층하고 같이 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적혈구가 따라오죠. 그래서 적혈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장액에 담그게 됩니다. 저장액에 담그면은 적혈구가 용혈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피코트만 따로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를 고정한다 했는데, 세포 고정은 앞에서 뭐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이나 알코올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현미경할 때 잠깐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염색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자, 이때 김자 염색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김자 혹은 김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염색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얘들 뭐냐면은 DNA랑 결합하는 염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지금 보는 거죠. 핵형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딴소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핵형 분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다시 혈액을 취해가지고 원심 분리해가지고요. 우린 지금 백혈구를 취한 다음에 세포를 지금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염색을 할 때 이 백혈구 속에 있던 DNA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DNA에 결합하는 염료를 이용해가지고 염색체 밴드의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PHA를 이용해가지고 역시 M기, 중기에 일부 세포들이 멈춰있겠죠. 다 무조건 다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놈들도 있고 없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진행은 지금 일로 해가지고 일부 M기, 중기에 있는 애들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아까 우리 뭘 처리했냐면은 콜히친을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세소관이 형성되면서 얘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얘들이 지금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염색체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염색 시약이 들어있냐면은 김자 염색할 때는 자, 메틸렌 블루, 그 다음에 아주르 염료, 그 다음에 에오신 이런 걸 처리하게 되면은 자, DNA도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막 들어있죠. 그 중에서 특히 AT가 많이 있는 자, A와 T는 우리 수소결합 2개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약들이 여기 CG보다 CG는 3개가 있고요. AT가 더 느슨하죠. 어떻게 보면은 수소결합이 더 작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끼어 들어가지고 염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DNA 중에서도 이렇게 AT가 많은 지역을 AT 리치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밴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고요. 이 부위가 특별하게 AT가 많은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그냥 시험 나와요. 그리고 이런 밴드 이름을 G 밴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염색이 된 부분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더 밝은 거 아니에요. 제가 검은색으로 칠했죠. 염색이 안 된 부분은 CG가 혹은 GC가 풍부해가지고 더 밝게 보이고 AT는 염색이 돼서 오히려 어둡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육안으로 보이느냐? 그냥 육안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체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쁘게 배열해 있진 않겠죠. 배열해 있진 않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여러 개들이 관찰이 돼 있고 뭐 어떤 놈들은 이제 이 숫자가 돌연변이라면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놈도 막 관찰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 일부가 막 날라가 있는 게 관찰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G 밴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관찰이 안 되면은 날라갔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날라간 거를 이제 결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놈이 자기의 자매 염색 분체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상동 염색체에 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부분이 여기에 붙는다든지 여기에 붙는다든지 뭐 여기에 붙는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똑같은 유전자들이 2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진 놈들이 다른 유전자에 붙었다. 다른 염색체 가가지고 이러면은 전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보게 될 내용이에요. 다른 단원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들 자, 이어가지고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들을 자, 질서정연하게 나열한 거를 핵형 이렇게 부릅니다. 염색체들을 질서정연하게 인위적으로 나열을 한 거를 핵형이라 부르고 자,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큰 거부터 1번 염색체 이렇게 불러요. 자, 큰 애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애들을 이렇게 걔들보다 또 작은 애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거를 형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뭘 관찰할 수 있냐면은 이런 염색체가 총 몇 개 있는지, 염색체 수, 그 다음에 이런 염색체들의 모양, 얘들이 잘려 있는지, 뭐 크기가 작은지, 아니면은 뭐 얘들이 2개가 있어야 될 게 3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얘들의 어떤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할 수가 있겠죠.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쌍으로 그렸죠. 그래서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자, 이런 애들을 각각 상동 염색체랍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자, 각각 한쪽은 부계로부터 한쪽은 모계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어느 게 부계고 어느 게 모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DNA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냥 육안으로는 누구 쪽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엄마랑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2개의 염색체가 각각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길이도 같고요. 동원체가 있는 요 위치도 같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했을 때 염색 패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성응 염색체와 사응 염색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응 염색체는 이 각각 생명체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응 염색체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응 염색체를 뺀 나머지는 사응 염색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획형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크기가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자, 얘는 남자고요. 그래서 한쪽이 X, 한쪽이 Y 염색체입니다.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요 X 염색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X, X 이렇게 가집니다. 참고로 성응 염색체는 X 그리고 Y 이렇게 있는데, 자, 요 Y는 무조건 아빠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만 Y를 가지니까 아빠로부터 왔을 거고요. 요거는 엄마로부터 왔겠죠. 자,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엄마, 한쪽은 아빠인데 어느 쪽이 엄마고 어느 쪽이 아빠인지 요걸로도 역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염색체를 그릴 때요, 이 염색체에는 DNA가 들어있다 있죠. DNA들이 꼬불꼬불하게 막 애들이 들어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DNA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염색체 위에 유전자를 구성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위치를 유전자 좌위 이렇게 불러요. 그냥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동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 지금 제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크기를 그렸지만 사실은 약간 이렇게 짝짝이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이 긴 쪽과 짧은 쪽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일단 짧은 곳 여기를 P암 이렇게 부르고요. 위에는 P 다음에 알파벳 Q죠. 그래서 Q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P가 불어에서 뿌띠 있죠. 뿌띠, 귀엽다는 뜻의 뿌띠 유래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P암을 단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장완, 긴 거 Q암은 장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용어니까 좀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사람의 생활사에서 염색체 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의 생활사라는 거는요, 아버지 반수체 정자세포가 엄마 반수체 난자세포랑 합쳐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난자가 있고 여기에 정자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얘가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체가 다시 생식을 하게 되면은 요 사이클을 생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거는 이제 두 핵의 융합이 일어나가지고요. 즉 N과 N의 반수체들이 만나가지고 2N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합쳐진 요 과정을 핵융합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핵융합이 완료된 상태를 수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와 얘가 만나는 순간부터가 수정이 아니고 핵융합이 합쳐져가지고 일어난 순간.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애들을 이제 접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합자가 만들어지면은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란 돼 있는데 수정란이 방금 말씀드린 요 접합자 자이고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마 쪽 모계 쪽하고 아빠 쪽 부계 쪽에 가족 계통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진 이 반수체 염색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쌍의 세트 2N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배체라, 이런 이배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수정란 혹은 접합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염색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그렸죠. 자, 그랬을 때 요게 N, 요게 N입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23쌍이 있는데 요런 놈들이 23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N, 얘도 N, 즉 아까 아빠로부터 온 것들,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온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얘들이 이제 핵 안에서 합쳐져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얘가 하나만 있는 애들, 정자는 각각 하나만 있으니까 N 상태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쌍으로 있으면은 2N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4개만 그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 개 그려볼게요. 자, 요런 거를 제가 케이스 1로 하나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케이스 2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케이스 3이고요. 자, 요게 케이스 4입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N인 거를 골라보면은 1번 하고요. 4번이 2N 상태입니다. 개수가 다른데요?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4번에서 얘 하나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가지고 자매 염색 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얘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동원체 부위 있죠. 요거 개수 세면 돼요. 동원체가 2개네? 그러면 2N이네. 얘도 동원체가 2개네? 2N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3번 봅시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원체가 하나죠. 한 염색 동원체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N이네, N이네.
자, 그럼 2번은 3번이 복제를 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얘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부르냐면요. 2n equal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6 이렇게 부르고요. 자, 얘는 n equal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 이렇게 씁니다. 자, 3번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해서 n equal 3. 자, 4번은 1번과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2n equal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체세포하고 생식세포가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은 또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두 개가 생식세포다 이러면은 자, 얘랑 얘가 n 상태니까 생식세포, 즉 배우자가 될 거고요. 나머지 1번과 4번이 체세포가 될 겁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2n equal 46,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쌍, 걔들은 성염색체가 될 거고 나머지 22쌍은 상염색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생식세포 되어 있는데 생식세포는 말 그대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정자, 난자 이런 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들은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지지 않는 유일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생식세포가 N과 N이 만나서 2N, 즉 수정란, 접합자가 되고요. 이 접합자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발생이 일어나면서 개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감수 분열 봅시다. 자, 감수 분열은 아까 옆에서 잠깐 봤지만 이 배우자의 염색체 수를 2n에서 n으로 만드는 과정, 요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졌죠. 핵융합으로 얘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하고 이제 2차 성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도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생식세포는 아직까지 다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즉 사춘기가 지나가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생식선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HPG axis 이렇게 부르는데 뭐 아직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정자나 난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나중에 배울 건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엄마 몸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아에 1차 난모세포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 작용으로 배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숙한 난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장해서 2차 성징이 일어나면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성숙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 그때 일어나는 게 감수 분열입니다. 자, 물론 아까 말했듯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서부터 감수 분열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완성은 이때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시고요. 얘들이 일어나는 장소는 남자는 정소, 여성은 난소,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용어들이 이제 생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어가지고 어렵다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뭐 외울 것도 아니에요. 용어들만 제대로 무슨 뜻인지 숙지를 좀 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가지고 유성생활사의 다양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람과 그 외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의 유성생활사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람이나 뭐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만 반수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아까 정자와 난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걔들만 반수체, 즉 N 상태의 세포를 가지고 개체는 대부분 2N 상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2N이 N으로 되는 과정, 자, 여기는 N과 N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2N이 N으로 되는 과정을 감수 분열이란다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즉 정자와 난자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얘들이 다시 또 다른 개체 N을 만나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배체의 접합자가 되게 되고요. 얘들이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다른 세포들입니다. 한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완전한 성숙한 세포의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얘기를 반복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사실 외울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은 이제 요게 조금 어렵죠. 세대 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대 교본은 거의 식물에서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 분류할 때 배울 건데 그때도 제가 세대 교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세대 교본은 뭐냐면은 이배체하고요, 반수체, 요 상태가 모두 개체인 겁니다. 단 반수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들이 지금 N 플러스 N이 아니고 자, 이렇게 N들이 모여있는 다세포 시기를 가지는 거예요. 뭐 2N도 당연히 2N짜리들이 여러 개 이렇게 뭉쳐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포 시기를 가지는 생물들인데 보통 뭐 이끼 아니면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거 이런 놈들이 잘 나타나고요. 식물이라 해서 세대교본이 나타날 때 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정 시기가 더 우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교번 식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다세포의 EN 시기를 가질 때 이 개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자체 이렇게 불러요. 스포로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포자체가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N 상태의 포자라는 반수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 N 상태 이때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요. 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 포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다시 N 상태에서 융합을 하지 않고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EN에서 N 상태가 됐는데 N이 체세포 분열하니까 그대로 N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요 N자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돼버린 거죠. 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N 상태의 반수체들이 막 뭉쳐있는 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체 이렇게 부릅니다. 즉 아까 포자는 요 N 덩어리 얘가 포자고요. 얘들이 뭉쳐있는 얘들은 배우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우체는 아직까지 N 상태죠. N들이 모여 있습니다. N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세포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 뭐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개 세포가 어떻게 하느냐, 각각 N 상태의 또 다른 배우자를 형성합니다. 즉 생식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개체가 또 다른 데 있겠죠. 또 다른 똑같은 일생을 거친 개체의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들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수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배체 다시 포자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자체 상태, EN 상태의 개체, 그 다음에 N 상태인 배우체 개체, 요거를 가질 수 있는 생물들을 세대 교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세대 교번이란 이 세대 안에서 감수 분열하고요. 자, 여기 수정, 요 두 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포자체 그리고 배우체 얘들이 꼭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분류하면서 잠깐 배우긴 할 건데,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기나 양치 식물 등 하위, 그러니까 진화 전 단계에 있던 식물일수록 배우체가 좀 더 우세하고요. 자, 고등 식물로 갈수록 포자체가 좀 더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끼라고 보고 있는 애들은 자, N 상태의 배우체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종자 식물들 있죠. 그런 애들은 거의 다 포자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교번도 동형 세대 교번하고요, 이형 세대 교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대 교번은 거의 이형입니다. 즉 포자체와 배우체의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게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애들을 이형 세대 교번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부 조류 있죠. 녹조류 이런 거 할 때도 조류, 그런 애들은 포자체나 배우체나 모양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 애들은 동형 세대 교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대부분의 균류, 우리 곰팡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일부 조류, 즉 일부 원생생물들, 이런 애들 좀 봅시다. 자, 얘들은 배우자가 N 플러스 N 상태로 융합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N의 접합체를 형성을 하죠. 그 후에 원래는 다세포에 이배체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일반적인 동물이라면은 감수분열이 일어나면은 N 상태가 되는데 얘들이 원래 배우자, 즉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죠. 하지만은 얘들은 이 반수체 상태에서 분열 가능한 세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냥 요 N 상태로 단순히 그냥 단세포 생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앞에 봤듯이 이런 반수체들로 이루어진 다세포의 성숙한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수체 개체들은 얘들이 다시 그냥 감수분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N 상태의 배우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얘들의 이배체 시기는 오히려 단세포의 접합자 시기, 이때가 오히려 EN 상태입니다. 나머지 상태로는 생활사에서는 N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자 상태일 때만 유일하게 이배체 시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때까지 감수분열 했는데 감수분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감수분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은 맨 처음에 한번 S기를 거치면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한 다음에 제1 감수분열하고요, 제2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두 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포가 있었는데 한 번 분열하고요. 그 다음 다시 또 한 번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딸세포가 하나에서 총 4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게 되고, 자, 요 각 세포들은 모계가 지금 처음에 2N이었는데 제1 감수 분열을 거치고 나서는 N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N 상태에서는 그대로 GN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제1 감수 분열을 거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그럼 요렇게 일단 단계를 거치면서 요런 식으로 자, 하나 둘 2N 상태죠. 2N 상태의 세포가 복제를 마친 상태로 있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제1 감수 분열 때는 어떤 식으로 얘들이 분열하냐면요. 얘와 얘가 서로 요렇게 얘가 얘고요. 얘는 요렇게 적도판에 배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면서 얘들이 각각 양극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즉 여기서 지금 딸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랑 얘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하나 둘 2N 상태였지만은 하나 즉 N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서 각각 끌려가면은 이번에는 요 자매 염색 분체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분열하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각 얘랑 얘가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얘와 얘가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역시나 보면은 N이 하나, N이 하나, 즉 똑같이 N 상태의 딸세포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동물세포에서의 감수 분열하고 감수 1분열 돼 있는데 자,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제1 감수 분열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간기 해가지고 S기의 염색체 복제가 되고 복제된 염색체는 2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되고 중심체가 복제된다 했는데 자, 간기죠. 간기는 이 상태가 넘어오기 전 단계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얘들은 요런 원래 세포가 얘들이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뿅 하고 만들어졌겠죠. 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S기에 이렇게 뿅 하면서 염색체가 복제가 각각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복제된 이 염색 분체는 각각 2개의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얘들이 양극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센트로점, 즉 중심체도 이때 복제가 되는 거죠. 중심체 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겨있던 애들, 이게 중심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TOC로 작용을 해가지고 미세소관을 형성하는 애들, 걔들도 S기 때 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까지 끝난 겁니다. 요 준비 상태까지 끝난 거고 이제 진짜 M기 감수분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도 제1 감수분열도 정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정기원, 중기원, 후기원, 말기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제2 감수 분열 역시 똑같이 정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2, 중기 2, 후기 2, 말기 2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는 보통 이렇게 1, 2가 붙는 거는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생략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M기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감수 분열 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이런 식으로 1, 2가 붙는 거는 어차피 감수 분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1에 들어오면은 이제 염색체들이 응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된다 했습니다. 응축이 돼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면서 얘들이 갈라지기 좋게 서로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 1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하위 단계로 세사기 혹은 가는 섬유기 이럽니다. 가는실, 세사기, 그 다음에 접합기, 그 다음에 태사기, 이때는 굵은 섬유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나눠지긴 하는데 이 세사기 시기부터 접합복합체라고 하는 놈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자, 얘는 코헤신이랑 달라요. 코헤신은 자매 염색 분체를 붙잡은 놈이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을 붙잡는 놈들이 코헤신이었고요. 자, 이 접합복합체는 상동 염색체를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 놈입니다. 즉 얘랑 똑같은 이런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또 붙을 수 있도록 접합복합체가 얘들을 붙여주죠. 자, 그러면은 이 염색체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랑 얘는 자매 염색 분체고요.
거고요. 지금 얘랑 얘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자,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자매 염색 분체는 얘가 지금 복제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진 얘가 자매 염색 분체였고요. 얘랑 원래 쌍을 이루고 있던 애들, 얘랑 얘 관계 혹은 얘랑 얘 관계, 이게 상동 염색체입니다. 근데 얘들이 서로 이렇게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접합복합체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교차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교차는 얘랑은 염색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얘랑 얘가 이렇게 뒤섞여도 똑같죠. 어차피 똑같은 놈이 복제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상동 염색체랑 자기가 바꿔버립니다. 자, 얘 출처는 아까 예를 들어서 아빠였고요. 얘 출처는 엄마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와 얘는 유전자 서열이 살짝 달라요. 기능은 거의 같지만 유전자 서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른 서열들이 이렇게 서로 뒤섞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태를 접합이라고요. 즉 접합 상태에서 교차가 일어나고요. 참고로 이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이밸런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상태를 바이밸런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4개의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테트라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합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얘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동안에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딱 접합하는 동안에 거의 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린 이 부분 있죠. 지금 잘린 부분이라 칩시다. 즉 이 비자매 염색 분체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이 부위를 뭐라 하냐면은 자로 교차되어 있는 이 부위를 키아즈마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한글로 교차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교환되는 장소가 키아즈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엄마한테 온 거랑 아빠한테 온 게 지금 뒤섞였죠. 그러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글로 하면은 이가 염체 혹은 얘를 한글로 4분 염색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상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접합기에 일어난 거고요. 요 다음 단계인 태사기에 들어가면서 얘들이 잘렸으니까 얘들 서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잘렸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사기 때 이어지기 하고, 자, 그 다음 뭐 뒤에 사실 쌍사기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접합 복합체가 이제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종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시옷에 나와 있는 중심체 이동,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과 인이 소멸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염색체는 더 응축되게 합니다. 자, 이 중심체 이동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심체들이 양극 말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방추사들이 뻗어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배열하고 있던 염색체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막 붙잡기 시작해요. 붙잡으면서 얘들을 적도판 쪽으로 밀어주거나 혹은 멀리 있으면 당기기도 하겠죠. 당겨주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과정이 전기 1의 후기, 즉 종사기 이후 단계입니다. 지금 중심체 이동, 여기 얘들이 여기로 이동하는 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추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아까 뭐 핵막이나 인이 소멸되는 과정은 종사기였고, 제가 그냥 이어가지고 여기 전기 1의 후기에 얘들이 밀어지는 과정 혹은 당겨지는 과정까지 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적도판 혹은 중기판에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때가 감수분열 중기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와서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기원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상동 염색체 쌍들이 두 염색체가 이제 서로 각각 다른 극쪽을 향하면서 중기판에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메타페이즈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상동 염색체가 각각 쌍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접합복합체는 아까 앞에 전기 1에서 이미 풀렸습니다. 쌍사기에 다 풀렸어요. 그래서 여기 방추사 부착 지점에 미세 소관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기판에 정렬한 태로 관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한쪽으로 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서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매 염색 분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들은 서로 동원체에 부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극으로 단위로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는 동 빼시고 같은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신에 상동 염색체들은 얘와 얘들은 서로 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단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매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말기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말기원이 시작되면요, 이 세포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각각은 완전한 반수체 염색체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나눴을 때 아까 이 상태만 해도 아직 세포 하나였기 때문에 2N이었지만 이제 얘는 N 상태가 되고 얘도 N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염색체는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은 요 말기원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우리 함입되는 거 배웠죠? 이런 식으로 세포질 분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수체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세포로 결국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수 제1분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수 제2분열로 이제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사이에 간기가 있긴 해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있는데 자, 이때는 대신에 DNA 복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때도 N 상태였지만은 이때도 N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복제가 일어나면은 2N이 됐겠죠. 자, 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간기라 해가지고요, 뭐 여기서 G0기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G2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사실상 G1 유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시간이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른 말로 인터키네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 시기를 인터키네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크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시기는 아니고 그냥 아주 짧은 휴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체를 뭐 재구성한다든지 다음 분열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시기가 짧아서 시험에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는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요 감수 제2분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아까 봤지만은 이제 요 상태로 넘어왔죠. 요런 딸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들이 요렇게 붙어가지고 찢어진다 했죠. 요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요렇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감수 2분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시기고요. 자, 감수 2분열의 전기, 이때는 이제 다시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방추사들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기 2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가운데 지금 제가 약간 삐뚤게 그려놨지만은 이런 식으로 중기판에 배열하게 되겠죠. 방추사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1 감수 분열 때 교차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지만 거의 교차는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엄마랑 아빠한테 각각 받았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뒤섞여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요 얘기죠. 여기가 지금 붙어있다. 동원체 방추사 부착점은 방추사와 부착되어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이 양극으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후기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갈라지게 되고요. 각각의 자매 염색 분체는 끌려서 반대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기로 넘어오죠. 자, 말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없어졌던 핵막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염색체들은 응축돼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분열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점점 갈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위에서 넘어온 거니까 두 개가 돼가지고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될 거고요. 전부 반수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딸세포들은 자, 아까 총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얘랑 얘가 바뀌었고 얘랑 얘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뭐 교차가 안 일어났으면은 어쨌든 아빠 유래일 거고 얘들은 엄마 유래일 테니까 원래부터 좀 달랐던 애들입니다. 얘들도 교차가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얘들도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 부위는 서로 다릅니다. 얘랑 얘랑 서로 다 달라요. 얘랑 얘랑도 다르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딸 세포 4개는 전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애들이 만들어졌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마지막으로 비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은 DNA 복제를 할 때 체세포 분열 시작 전에 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제1 감수 분열 시작 전 간기에서 하게 됩니다. 둘 다 간기 S기에 하게 됩니다. 자, 분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은 한 번, 감수 분열은 2번이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포함해가지고 한 번 했고요. 감수 분열은 제1 감수 분열과 제2 감수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상동 염색체에 접합되어 있는데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감수 분열은 제1 감수 분열 전기 1에 이때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4분 염색체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매 염색분체끼리 교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4분 염색체를 형성해가지고 얘들이 똑같은 놈이라 하면은 서로 다른 놈 둘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죠. 같은 놈은 사실 일어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걔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접합을 했다라고 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딸세포 수 같은 경우에도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분열하니까 2개로 나뉘게 되고요. 감수 분열은 2개로 나눴다가 한 번 더 나뉘죠. 그래서 총 4개가 됐습니다. 자, 딸세포의 유전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세포랑 동일하게 2N이었고요. 자,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부 반수체 N짜리들이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세포에 비해 가지고 염색체 숫자가 절반이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났다 보니까 부모하고 완전히 유전적으로 다른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균류, 식물에서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단일 세포에서 다세포 성체로 성장하도록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요. 혹은 조직이 이제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회복할 때 세포들을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세대 교번이란 걸 했었죠. 그때 배우체 식물이 생식세포 만들 때 N에서 N으로 갈 때 체세포 분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나 배우자, 그 다음에 포자 이런 걸 만들 때 감수 분열을 진행했었고, 염색체 수를 반감시켜가지고 N짜리 배우자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N 플러스 N으로 다시 섞여서 2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배우자들이 각각 만들어질 때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수 분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또 정리가 돼 있네요. 체세포 분열과 비교한 감수 분열의 특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 보면은 대충 차이가 나죠. 그래서 1번 접합 그리고 교차 제1 감수 분열 전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시험에서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중기판에서 상동 염색체에 돼 있는데 제1 감수 분열 중기판에서 상동 염색체가 배열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감수 분열에 의한 유전적 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수 분열에서 유전적 변이는 이제 진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변이가 나타났냐면은 자, 여기서 보이다시피 요 1, 2, 3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들이 배열을 하는데, 자, 이쪽을 1, 1, 1, 2, 2, 2라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들이 배열돼 가지고 갈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조합 자체가 이제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1, 1, 2에다가 여기가 2, 2, 1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1, 2, 1 그다음에 2, 1, 2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들이 상동, 상동, 삼동일 때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배열이 되겠죠. 즉 2의 n승만큼 2배체 조합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접합과 교차가 있습니다. 자, 접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 1에 복제된 염색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이때 이제 상동 염색체들끼리 염색 분체가 물리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재조합되는 거를 교차, 크로싱 오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무작위 수정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자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자, 물론 하나에서 4개가 나오지만은 이런 애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엄청 많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들이 서로, 여기가 정자라 치면요, 쪽에서도 엄청 많은 조건의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그 조합 자체가, 자,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사람 같은 경우에 2의 23승계고 여기가 또 2의 23승계, 이렇게 조합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요게 한 840만 정도 됩니다. 사실상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나랑 똑같을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고, 내 형제 자매도 나랑 똑같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진화적인 장점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진화라는 거는 환경이 변했을 때요, 거기에 잘 적응한 개체들이 생존을 하는 거를 진화라고 한다고 했죠.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면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절멸의 위기에 처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 있다면은 누구는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거고 누구는 저런 환경에 잘 적응할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진화적인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캠벨에 나오는
나오는 애인데 델로이드 로티퍼라고 하는 담수 지역에 서식하는 무척추의 담륜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톱니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벌레처럼 생긴 애들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뱅뱅뱅뱅뱅 돌아가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요게 나오던데 구글에 쳐보세요. 구글에 치면은 뭐 모양 나옵니다. 하여튼 요런 담륜충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무성 생식만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거의 5천만 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5천만 년 동안 유성 생식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성 생식만으로 얘들이 생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들이 적응을 했느냐? 자,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뭐 건조 환경처럼 되게 혹독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얘들은 물질 대사를 멈추고요. 이 세포막이 깨져버립니다. 세포막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DNA가 옆에 있던 다른 로티퍼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종에게도 들어가요. 막 DNA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옆에 있던 다른 로티퍼들, 자, 얘들이 이 DNA를 받아들여가지고 DNA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얘들은 유성 생식을 하진 않지만 DNA 자체가 직접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지금 섞여 버렸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성 생식만 꼭 진화적으로 다양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세균 같은 경우에 이 중에 많이 배우겠지만은 자, 형질 전환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적어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형질 도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 말고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전이, 인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형질 전환은 뭐냐면은 미생물이 외부의 DNA를 흡수하는 거. 위에 로티퍼랑 비슷해요. 이렇게 미생물이 있으면은 외부에 DNA가 있으면 얘를 쏙 하고 자기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DNA에 이런 식으로 끼어들게 돼요. 자, 그 다음 형질 도입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생물이 있을 때 자, 박테리오 파지 같은 놈들이 얘들을 이제 안에서 감염을 시켰다가 뚫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나갈 때 이 파지들이 자기 DNA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주위에 있던 요 세균의 DNA도 같이 가지고 가거나 혹은 세균 DNA가 있을 때 이 파지의 DNA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세균의 DNA도 같이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지 안에 세균의 DNA가 섞여 있다가 이 파지들이 다시 세균을 감염시키는 거죠. DNA를 쏙 집어넣는데 이게 다른 세균의 DNA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있던 세균의 DNA 속에 들어가면은 다른 세균류의 DNA가 여기에 섞여 들어가게 되죠. 이런 거를 형질 도입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접합 같은 경우에는 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본 DNA 말고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진다 했습니다. 뭐 F 플라스미드, R 플라스미드 이런 식으로 원본 DNA가 있고 옆에 조그맣게 플라스미드 DNA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합은 요 플라스미드 DNA들이 요런 성선모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세균으로 이렇게 쭉 하고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말려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제를 하면서 이쪽으로 하여튼 새로운 거를 전달시켜 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붙었죠. 접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전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DNA 내부에 위치를 이동하면서 어떤 유전자를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면은 단백질이 발현량이 뭐 변할 수도 있겠죠. 혹은 재배열 자체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DNA가 있는데 자, 이 DNA가 트랜스포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얘들이 DNA 일부를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다른 위치에 이렇게 옮겨버리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서열이 있었을 텐데 이 서열이 망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얘들이 발현량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DNA가 재배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를 전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뭐 심화반이나 임용에서 좀 더 이런 거는 자세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